한반도를 둘러싸고 요즘 긴장감이 너무 고조되고 있어서 사실 좀 무섭습니다. 얼마 전에는 울릉도에 공습경보도 있었죠. 그리고 또 지난 6일에는 일본 관함식에 우리나라가 참석해서 경례한 것이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군 관련 이슈 총체적으로 들어보려고요. 저희가 김종대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간선거가 치러진대요, 미국에서.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요 즈음에 북한이 핵실험할 거다 이런 네. 예측이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좀 바보 같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요. 네.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 뭐 이번 핵실험이 미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은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미 그 좀 밀리고 있는 양상이고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가 살아가지고 공화당에 약간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가 그래요?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핵실험이란 건 그렇습니다. 그 핵실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미사일 개발과 같이 연동해서 그렇죠.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언가 새로운 미사일이 개발이 되면 이 미사일의 탄두로 탑재할 수 있는 네. 새로운 어떤 그 중량과 형상의 이런 어떤 실험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게 핵실험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북한이 이제 군사 전략적인 자신들의 일정표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번에 화성 17호가 발사해서 실패했는데 이게 만일에 성공했다면 더 빨라질 수도 있었겠죠. 네. 거기에 실을 수 있는 핵탄두가 이제 급하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핵실험을 급박하게 해야 될 여유는 필요는 그다지 없는 것 같고 네. 단지 이제 군사적인 어떤 그 자기네 운반 수단 미사일의 개발 진척 정도에 맞춰서 시간표를 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바이든이 좀 밀리는 것 같다. 좀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실 때만 해도 바이든이 상승세를 좀 타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거야 한국을 제물로 삼아가지고 IRA 인플레 감축법에다가 반도체 치과과학법이라고 해서 반도체법에다가 바이오 행정명령에다가 일자리 약탈을 한두 개를 했습니까? 그랬죠. 예, 그래서 일자리로 중산층 재건 프로그램을 대내외에 이렇게 시위하고 홍보하고 아주 대국민 홍보전을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오래가지 못하네요. 그걸 뭐 올렸는데, 문과가. 예, 그래서 우리는 뭐 그 한국 노동자들이 조립하는 전기차 미국에 못 팔게 되고, 미국 노동자들이 조립하는 것만 사겠다는 이야기인데 기업이야 좋아요. 돈 버는 건 마찬가지니까. 상관없겠네요. 단지 우리 노동자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진짜 큰일인데. 자, 어쨌든 지금 중간선거 결과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또 전략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제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쏘는 것하고 또 핵실험하고도 연결해서 한번 좀 여쭤봤었습니다. 근데 북한이 요즘 미사일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쐈지 않습니까? 네. 요번에 며칠 전에 쏜 것만 해도 뭐 3일부터 5일까지 이틀 3일 동안 쏜 것만 35발이었다고 예,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많이 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그때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우리 네, 그 우리가 한미 연합 전투기 240대가 출격을 했는데 맞아요. 네. 240대 총 출격 횟수가 1,600회입니다.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나흘간 1,600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하고 제가 전 세계 군사 훈련 중에 전투기 200대가 넘는 훈련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1,600회면은 그걸 공군에서는 한 번 출격을 1소티라 그래요. 그럼 1,600소티면은 이 정도의 출동량이면 북한에 한 700 내지 800개 그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아주 그 전례 없는 스펙타클 네. 이런 어떤 훈련이고 여기에 대응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35발인데 이게 지대공 미사일, 전투기를 떴으니 전투기를 격추하겠다는 예, 지대공 미사일 또 지대지 미사일 해가지고 뭐 이걸 막 섞어 쏘기를 해가지고 35발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하루에 35발 쏘는 날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는 우리 측이나 북쪽이나 사실은 거의 중강도 수준의 전쟁 때나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지금 과하게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가지고 바다와 하늘에 서로 돈 퍼붓는 전쟁을 한 거예요. 왜 그러는 이게 거예요? 미사일 우리 발사한 것도 한 발에 20억 원이에요. 한 발에요? 한 발에.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그냥 한 발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 세 발 쏘고 앞으로도 계속 그 대응 사격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한 슬래미알이라는 공대지 미사일을 쐈거든요. 네. 그 귀한 자산들을.
그러니까 이런 것들 봤을 때 아주 무모하게 바다에다가 그냥 돈을 쳐박는 경쟁이 벌어진 건데 이게 이제 소모적이고 압도적인 물량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키겠다는 이런 양측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참모부가 조선중앙통신에서 그저께 발표한 것만 봐도 압도적으로 대응했다. 압도적으로. 예. 그러니까 우리 국방장관은 또 지금 미국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한미 국방장관하고 앞으로 전략 자산을 전개해서 압도적으로 대응하겠다. 아니 뭘 압도하는 걸 되게 좋아하셔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조금 제가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저는 좀 그러면서도 조금 우리나라가 잘 하고 있는 건가 걱정스러운 게 지난번 낙탄 사고도 조금 제가 좀 이해가 안 갔지만 이번에 천궁인가요? 예. 그게 비행하다가 폭발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안전한 겁니까? 제대로 지금 대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 이건 뉴스를 보면 작년에 아랍에미리트에 우리가 천궁 미사일을 수출하기로 했다고 아주 잭팟이 터졌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해가지고 굉장히 그 K 방산의 어떤 그 세계적인 어떤 주목 이런 것도 많이 뉴스가 나오고 그랬던데 그 천궁 미사일이 그 천궁이에요? 폴란드도 지금 그거 사기로 했는데.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신뢰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는 이건 국격의 문제도 상당히 있고요. 또 거기에다가 패트리어트는 미국에서 수입한 건데 이거는 또 그 중앙 레이더 관제소하고 날아가는 요격 미사일이 이게 통신이 돼야 되거든요. 네. 레이더에서 표적을 제공하고 요격 미사일은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 교신이 끊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발사가 안 돼 버렸고. 그리고 강릉의 그 현무 미사일 낙탄 사고, 현무가 뭡니까? 이게 한국군 주력 무기고 우리 삼축 체계의 핵심 무기가 주로 뭐 전투기도 있고 뭐 군함도 있지만 누가 뭐래도 미사일인데 그 주력인데 이게 앞으로 써온 게 되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다가 떨어지는 미사일은 본 적이 있는데 되돌아오는 미사일은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거예요. 뭐 그런데도 무슨 뭐 강하게 뭐 무력으로 뭐 좀 선제적으로 뭐 밀어붙인다 이런 얘기 하니까 참 이게 도대체 맞는 말인지도 좀 걱정스러운데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확장 억제라는 말을 하면서 북한에 강하게 억제력을 행사하겠다. 그래 압도적 물량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억제의 사전적 의미는 상대방이 더 신중해지게 만들어낼 그래야죠. 수 있는 힘입니다. 상대방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힘. 네. 그래서 억제라는 것은 안정을 취한다는 목표예요. 전쟁하고 다릅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아무리 희생이 있고 혼란이 있더라도 승리가 목적이지만 억제는 그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안정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확장 억제, 미국의 전략 자산이 오고 뭐가 계속 와가지고 북한에 대해 억제력을 발휘했다 그러는데 북한이 더 대담해지고 더 공격적이 좀 기세가 세진 됐다면 것 같아요. 그러면 억제가 안 된 거죠. 그렇죠. 이걸 억제에 실패죠. 그러니까 자꾸 이 말에 우리가 좀 현혹돼서는 안 되는 게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삼축 체계와 강한 어떤 한미연합 동맹으로 북한을 억제한다 그러는데 아니 뭐가 억제가 됐습니까? 제가 보기엔 더 위험해졌거든요. 그리고 북도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이게 총구만 돌리면 전쟁이거든요. 바다에선 이미 전쟁이 벌어진 거고, 그걸 저렇게 압도적으로 많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지금 이제는 냉정하게 봐야 될 것이 지금 정부의 목적이 위기를 조장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더 오히려 혼란스럽고 더 이렇게 어떤 전쟁 위협을 높이는 겁니까? 정부의 기능 중에 하나는 안정된 주변 관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관점의 어떤 그 위기 관리라는 관점이 없어요. 그냥 압도적 대응입니다. 그냥 압도적 대응. 떼거지로 몰려가는 효과도 거예요. 없이 계속 압도적 대응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제 효과는 없죠.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더 도발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번 훈련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다만 이게 뭐 방위를 위해서 우리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한다. 이런 건 이해가 가요. 또 유사시의 대응력도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안보 딜레마에 빠진다는 겁니다. 네. 북한이 그러면 더 높은 수위의 도발을 준비하고 있고 결국은 힘 대 힘, 강 대 강, 의지와 의지가 충돌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까를 한번 예방적 관점에서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그런 관점이 없어요.
사실 전쟁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얼마 전에까지. 자,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기조가 완전히 다르다. 뭐 네. 그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문재인 정부 때는 뭐 너무 우리가 북한에 온화하게 대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아니 문재인 정부가 사상 최대 국방비 증액에다가 그러니까 돈을 많이 썼다고 예, 하더라고요. 현무 미사일은 가장 많이 발사 시험을 했고 나름대로 우리의 필수적인 방위력은 꾸준히 증강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안보라는 거는 최후의 수단이고 그렇죠. 외교가 전면에 나서 있던 것이죠. 그래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네. 이게 억제예요. 그렇죠. 북한이 그 당시에 2018년 이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 했거든요. 오히려 그때가 훨씬 확장 억제네요. 그렇죠. 지금 그게 바로 따지면. 확장된 억제, 외교로 확장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핵무기로 확장하자는 억제예요. 아이고, 전술 핵무기 뭐 이런 네. 거, 전략자산. 그러면 근데 윤석열 정부 계속해서 강대강으로 계속 갈 것 같은데. 아니,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한의 경쟁을 보면은 네. 전쟁을 불사할 수 있어야 상대방을 굴복할 수 있다는 사고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보시면 아주 색깔이 확실하신 분인 게 네. 국민은 법으로 통치하고 북한은 힘으로 관리한다. 이런 어떤 그 경성 권력, 네. 그 하드 파워의 어떤 성정을 아주 역력히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프트한 외교적 수단보다는 군사력이라는 하드 파워에 의존하는 그런 경성 권력이다. 이소부화가 있었잖아요. 어? 지나가는 나그네 옷을 누가 벗기느냐. 네. 바람하고 태양하고 있었더니 네. 바람은 막 세게 해가지고 힘했더니 오히려 옷을 더 여며 입었다. 네. 근데 태양이 따뜻하게 비춰주니까 오히려 이렇게 옷을 벗더라. 그 비유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 옛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햇볕 햇볕 정책 정책. 예. 이후에. 참 추억의 갑자기 그 팝송 생각이 같은. 났어요. 네. 자,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일본에서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기념 국제 관함식이 있었는데 우리 네. 해군이 참석했어요. 우길기. 네. 뭐 우길기가 아니다. 기다 말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우길기인데요. 네. 어쨌든 이 자위대 깃발을 단 일본 군함의 경례를 우리나라 해군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솔직히 저는 좀 납득이 안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자, 저는 갈 수도 있고 경례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제 조건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저렇게 일본에 존중하고 저 자세로 나가는데 일본도 우리를 존중하는가? 오히려 반대인 것 같은데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번에 그 자민당 내 그 우익 의원들 성명 낸 거 보세요. 그 초대장 반환받고 쫓아버리라 그랬어요. 너무 창피스러워서 솔직히. 그런 구려까지 감수하면서 그래 가가지고 무슨 안보의 실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존중해 주는 만큼 일본이 한일 관계의 어떤 미래를 위해 가지고 지금 전향적인 말을 단 한마디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를 더 바보로 알고 더 바보로 굴욕적인 그러니까 상황을 한일 연출하고 있어요. 관계에서 제일 이게 어떤 봉의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요. 무슨 뭐 계기가 있든지 효과가 있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본을 너무 사랑하나 봐요. 그러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존심도 있을 건데 그래. 그러니까 유엔 연설할 때도 기시다 총리가 그렇게 창피를 주는데도 자기가 막 쫓아가가지고 막 네. 하기도 하고요. 네, 서서 근데 얘기했대요. 앉으라 아무런- 소리도 안 하다 나중에 의자 가져오더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데 효과도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우리를 더 우습게 여기는 것만. 아니 다음날 그 느꼈는데요. 아사히 신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한국 대통령이 성의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 직접 워딩으로 앞으로 솜씨를 보겠다. 오히려 더 고압적인 앞으로 솜씨를 보겠다. 과거사 징용 위안부 뭐 다 해결하고 가져오는 솜씨를 보겠다. 니들이 다 해결해. 그런데도 또 그렇대요. 일본 내에서는 이번 대통령은 그렇게 못할 거다. 솜씨도 없을 거다. 이렇게 또 자기네들끼리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제 자기들한테 이렇게 그 러브콜 보내고 굴욕적으로 하니까 속으로는 좋죠. 그렇죠. 예, 좋겠죠. 그러나 넘어가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일본에서 은근히 윤석열 대통령 인기가 좋다 그러는 거는 그 윤 대통령의 오야붕 기지라고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는 왜요? 그 야쿠자 두목 오야봉과 그 미녀 이런 구도가 일본에서 사라진 그 가와이 컨셉 문화인 건가? 이거거든요. 네. 예. 아휴 참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번에 우길기를 단 관함식에 우리가 격려한 이 행사 이후로 네. 일본은 아주 그냥 이제 당당하게 우길기를 달고서 활보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예, 역시 가가지고 이렇게 어떤 우리가 고개를 숙이니까 바로바로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우선 3년 전에 울릉분지 어장에서 벌어진 대화태 어장이라 그래요. 일본식 네. 표현으로는. 우리 초계기와 우리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의 그 대치 사건에 대한 진실을 가져와라. 그리고 사과도 해라. 사과하라. 예. 이제 이런 거 봐. 이거 이번에 일본 자민당 의원들 성명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가장 중요한 한인 관계 걸림돌은 이 사건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잊었다 그러지만 네. 여전히 얘기하고 방위백서의 독도가 자기네 영토라고 얼마 전에 대놓고 이제 또 방위백서 발간했고 그러면서 초계기 문제 다 거론했어요. 다 거론했는데 우리가 그럼 무관을 초치해서 항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사관의 무관을. 네. 그런데 초치는 했다고 국방부가 발표했는데 독도 문제만 빼고 나머지는 입도 뻥긋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비유 맞추려고 그러는 거지? 그 일방적으로 밀려요. 그러면은 아니 무슨 외교를 그런 식으로 그 하죠? 당시에 일본 초계기가 저공비행으로 우리 구축함을 위협한 건데 그렇죠. 이게 독도에서 제주도 남방에서 막 3번씩 반복됐던 일이라 가지고 그때 해군이 우리가 격분해 가지고 어떻게 우방국이 이럴 수 있냐 해서 난리 났었어요. 그때 경고 사격이라도 하자 예, 이런 예. 지침도 만들고 그랬어요. 실행은 안 됐지만. 그게 우리 자위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는 그것도 일본 편 들어주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일본 편 들어주면서 저렇게 해버리니. 네. 그러니까 결국 일본이 마음 놓고 청구서 뿌리고 있죠. 마음 놓고 한국에 이거 해와 저거 해와 이거 가져와 저거 가져와 무슨 제사상에 감 나와라 배 나와라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그거 끌려갈 겁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방법도 없다 이런 얘기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북한 문제가 급하다고 일본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얘긴데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 보면 구체적인 안보의 실익이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양국이 한일이 전략 대화를 해서 어떤 안보 협력을 할지도 대화를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맹목적 협력이에요. 맹목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득인지 실인지 무슨 계산서가 나와 있게. 아니 그러면 아무런 그냥 계산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냥 무조건 비유만 먼저 맞춰갖고 먼저 한번 좀 해보자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정부의 안보실의 이데올로기예요. 김성한, 김태효 그 네. 안보의 책임자들이 원래 썼던 논문이 그 한미일 민주주의 벨트, 이 이데올로기 이념의 벨트를 만든다는 게 원래 그 사람들 꿈이죠. 그래서 자유진영의 어떤 인도 태평양 전략 이거 못 만들어 환장한 사람들인데 그 자유가 요즘 보니까 참사로 압사할 자요, 떨어져 죽을 자요, 네. 존중받지 못할 자요. 무슨 이게 자유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 위험한 자유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다 상실감에 젖어 있는데 이게 어떤 냉전 초기에나 어울릴 법한 그런 어떤 자유와 민주주의 이런 부분의 어떤 고전적인 이데올로기에 지금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맹목적으로 갑니다. 어쨌든 한국 국민을 위한 안보 관계자라기보다는 한미일 다 조국인 사람들이에요. 군사안보 전문가의 말을 들으니까 더 암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좀 윤석열 대통령에게 좀 조언을 해주세요. 정신 차리시라. 예, 지금 국제정세 냉혹하다. 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낭만적인 또는 어떤 이념적인 이런 추억의 공간이 아니다. 네. 여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시대. 흡수적인 네. 세계라는 거 이런 것들 제대로 직시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로 전환하셔라. 동맹 중심의 가치 외교는 이념이다. 네. 그건 패권국의 논리다. 우리는 국가 이익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네.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정신 차려라. 정말 딱 귀에 쏙 박히는 그런 정말 촌철살인의 한마디였습니다. 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